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중하게 2차 영장 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경호처는 차벽과 철조망으로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앞장서서 저지하겠다는 이른바 백골단까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 될지, 또 이에 따른 전국 혼란은 없을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다이어트 성공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또 주말 계획은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오늘로 4일째가 됐어요. 앞서 1차 집행을 막아선 26명의 경호처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경호처 압박에 나섰네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일에 관저에서 가로막고 집행 저지한 그중에서도 26명을 특정해서 경찰이 경호처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26명이라는 건 정확히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 영장 집행 당시 체증 자료를 경찰이 분석한 결과로 특정한 거라고 하고, 공무집행방에 정황이 있는 이들을 위주로 1차적으로 선별한 결과라고 하고요. 그 체포영장 2차 집행 앞두고 경찰이 경호처를 압박하고 또 특수공무집행방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특히 경찰 특수단은 향후 불법 행위 여부를 고려해서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2차 집행에는 좀 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 검사 수사단과 경찰 등 이제 반대로 역으로 150여 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서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도 경호처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윤 대통령 뭐 관저에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도주 가능성 언급한 것에 대해서 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오동훈 처장은 전혀 없다.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가서 스크럼 짜고 막으면 이것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를 방해할 시에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것은 결국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거죠. 네. 국회의원이라도 집행을 막아서지 말라, 이런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가 재집행 시기를 언제로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번에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시선은 모두 공수처로 쏠려 있어요. 취재진들도 다 공수처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실무 협의하면서 집행 계획 짜고 있다고 하는데 1차 집행 실패 이후에, 그 실패한 이후에는 그 후에는 공수처가 되게 함구하면서 그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 유효 기간도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데 시효를 3주가량 넉넉하게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차 집행 다가오면서 대통령실 발언 수위도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관저를 요새처럼 막아서고 있는 것만큼 발언 수위도 올라가는데,
영장 집행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향해서 불순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내란이다 주장을 했고요. 면도날 철조망까지 두르면서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경찰도 1,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특수단이 서울 포함한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요원들 보면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이런 인력들이에요. 형사기동대는 이제 우리가 매체에서 많이 보는 그런 조직폭력, 폭력배, 강력 사건 맡아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거고, 안보수사대도 간첩 혐의 피의자를 쫓는 인력이고,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출동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집행 때는 공조본이 80명 정도, 반대로 경호처는 200명 정도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2차 집행 때는 이렇게 된다면 경호처 인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오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3차 요구 끝에 오늘은 경찰에 출석했어요. 네, 1차 출석 통보 때는 너무 엄중한 시기라서 출석할 수 없다. 2차 때는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못해서 출석하지 못한다 했고, 이번이 3번째 출석 통보였는데 출석하면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오늘 결국에 출석을 했고요. 박종준 경호처장 본인은 원래부터 출석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의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할 수 없다면서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국방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요.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고 이번 이 사태에서 많이 알려졌죠. 네.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이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것에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55경비단 지휘 통제 권한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 부대가 1차 체포 시도 때는 1차 저지선에서 경호처 직원들하고 함께 그 인간 띠 두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는 일단 동원은 거부했고, 그렇지만 철수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사병을 동원한 정황이 나왔고, 근데 병사들은 상명하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걸 우려를 했고,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 걱정이 컸는데 실제로 그 사병들 부모님들 항의 전화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의 입장 전달하고서 그 이후에도 실무적으로도 재차 여러 번 확인을 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지금 행정인력까지 모두 합해서 경호처 인력 규모만 700여 명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역시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서 경호 업무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인원이 5년 사이 260여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등을 담당하는 55경비단 보직 인원이 580여 명, 수방사 33군사경찰 경호대 보직 인원이 210여 명입니다. 이 55경비단 또 33군사경찰 경호대 다 이번에 저지에 들어간 인원이잖아요. 이거 총 800여 명 가까이 되는 건데, 근데 2020년에는 320여 명이었던 편제 인원이 그해 2분기에 440여 명으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5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꾸준히 증가를 한 거예요. 5년 사이에 보면 260여 명이 불어난 건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양부남 의원은 지적을 한 게,
그 증원 조치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꺼냈고요. 경호처장도 지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커진 상태다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만 육군 입장은 이제 휴가자들이 발생하면 대체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께부터 전방 경계부대나 경호부대 등의 편제 인원의 110% 정도를 배치해 온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 다시금 입장을 밝히면서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어요. 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어요. 그러면서 김 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포고령 3호, 이거 언론 출판 통제, 4호 네. 파업, 태업, 집회 금지하는 내용, 또 전공의들 복귀하라고 한 거 5호, 이 포고령 5호에 대해서도 모두 다 현 상황에서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어제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고성지르고 야유를 쏟아내면서 신경전을 벌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주장도 했었어요.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서 좀 어떤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가 반박하면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18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걸렸고 윤 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헌재는 탄핵 심판 심리에 필요한 수사 기록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등 이렇게 포함해서 내란 사태 주도한 핵심 인물들의 검찰 공소장도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재차 강조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또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계엄을 통해서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 구금 시도하면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무력 체포할 때에는 내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본인이 의도했던 그런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굉장히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것을 당당하게 풀어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국회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요.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한 부분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야 갈등은 변함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기존 내란 특검법 원안하고 이번에 야 6당이 새롭게 발의한 수정안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가장 첫 번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야당이 추천하는 거였는데 수정안에는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일임합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 추천하면 이들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예요. 제3자 추천이라고 해서 그 최상병 특검법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비토권을 이번에는 삭제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비토권이 뭐냐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거부권인 거죠. 그거를 삭제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특검팀 규모도 기존에 205명에서 155명으로 50명 줄였고 또 수사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20일 단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그동안 여당이 없애라고 했던 거 다 없애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고 그렇지만 또 여당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건데 기존의 내란 지휘 혐의하고 선관위 진입 사건 여기에다가 추가로 외환 유치 의혹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정부 여당이 제기해온 우려가 대부분 해소됐다.
오늘이라도 여당이 특검법안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맞춰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렇게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대목을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이 빼고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여당은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그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서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주말 계획은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0157님, 오늘은 외손녀 초등학교 졸업식이어서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모정에서도 졸업을 축하해 주세요 하셨고요. 3609님, 이번 주말엔 작은오빠 가족과 찜질방에 가기로 했어요. 작은오빠가 찜질방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자수정방, 황토방 뒹굴뒹굴 하다가 맥반석 계란도 먹고 미역국도 먹을 거예요 라고 하셨네요. 식혜도 드셔야죠. 4369님, 주말엔 30살 된 아들이 취업해서 진도로 방을 구하러 갑니다. 눈이 멈춰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하셨어요. 또 5822님, 토요일 우리 아기 돌잔치가 예정돼 있어요. 날은 춥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네요 하셨어요. 돌까지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환간터널에서는 소형 화물차 서 있습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천 부근에 승용차가 고장나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에서 내촌까지는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괴산 부근에 대형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제천 부근 2차로입니다. 장애물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정릉에서 기름 사이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공수처가 집행 시점을 두고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차 체포영장 발부에도 현재까지 공수처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1차 영장 집행 당시와는 다르게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번엔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합니다. 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에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해서 네. 좀 이런 실책이 부각이 됐었죠. 이제 두 번째 집행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결국 체포 시도가 무산이 됐는데요. 네. 이를 고려해서 형사 기동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 안보수사부서의 수사관을 총동원해서 체포조 인력을 더욱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저 주변을 요새화하고 있는 경호처 버스를 끌어내
잡아내기 위해서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점은 애초 오늘 집행 가능성도 나왔는데 네. 경호처의 경비 태세를 뚫기 위해서는 야간에 집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오늘을 넘겨서 휴일에 집행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휴일에는 집회 인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시점을 두고 고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오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는 응했어요. 네, 예상을 좀 깨고 출석에 응했는데요. 네. 이 역시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제 박 처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3차 요구를 했는데요. 이마저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처장이 오늘 출석에 응한 것은 이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 체포를 둔 공수처와의 대치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애초 공수처는 이 박 처장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호처를 와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에 들어갈 방침이었는데 네. 이 박 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응하면서 이 또한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도 박 처장이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출석 요구에 응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하자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기도 했잖아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번 경찰 출석에 앞서서 또 한 번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박 처장이 입장문을 낸 것도 그렇고 사실 그림자 역할로 장막 뒤에 있어야 할 경호처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를 삼국지의 장비에 빗대며 칭송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체포에 찬성하는 여론은 박 처장이 이번 내란 사태에 이미 깊숙이 연루가 돼서 윤 대통령과 사실상 운명 공통체로 묶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요, 이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성향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료로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박 처장이 엘리트 경찰이자 정치에 도전한 경력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로서 좀 후위를 도모해 정치에 재개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박 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한 거잖아요. 이게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네, 경찰은 이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이제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설 때 박 처장을 체포해야만 경호처의 이 저지선이 그쵸. 뚫릴 수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러한 것도 다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박 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하면서 체포 시나리오도 재검토해야 하고 박 처장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계산한 뒤에 소환에 응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무력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전국 혼란이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내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무력 충돌까지 공수처와 경찰이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 체포도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한 게 있고요. 네. 지금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모두가 체포 이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박 처장 역시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무력적인 이제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국가기관 간의 무력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책임 소재에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 혹은 경호처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만약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 양 지지층의 장외 결집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일부가 됐고 네. 그리고 박 처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는 행위를 위법하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준 겁니다. 실제 기소와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안인 만큼 이 경호 수행 인력의 심리도 일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 국민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리하게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조직의 존립에 있어서도 위기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체포영장 집행을 둔 대치가 길어지자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정말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러한 일각의 도주설을 일축하고 경호처 내부 직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본인이 관저 안에서 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지지자들이 관저 앞을 지키러 오는 상황에서 이 도주설이 커지는 걸 막고 지지층 결집을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야당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다.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는데 다만 이 관저 일대를 촬영해서 보도한 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능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건 응하겠다 이렇게 약간 입장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애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 심사에도 응하지 않고 설사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이 역시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공수처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의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제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면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재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버티기가 아닌 이 수사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함이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공수처에서는 법원 쇼핑이라면서 수사에 힘을 빼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 대신에 뭐 즉각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갖고 오면 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다르길래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시간 끌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꺼낸 성격이 짙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공수처가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또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증거가 수집이 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 법원도 발부가 가능하고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굉장히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 구속영장이 설사 발부가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에는 2주 내에 기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공수처가 이 기소를 바로 할 만큼의 수사 자료가 확보되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을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했던데요. 연일 이렇게 기자회견 또 외신의 관심까지 호소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여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전략적인 여론전 행보로 풀이가 되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재임 당시에 외교 행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에 비추어서 그 연속성 안에서 외신들의 논조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헌재가 편향적이고 불공정으로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것들이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헌법 수호라는 보수의 가치 아래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를 막아야 한다라는 논리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최근 헌재가 내란죄를 배제하고 심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불법 계엄을 곧 내란죄와 등치시키고 있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수괴범이다,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계엄을 내란으로 프레임하고 있는데 이 가장 핵심인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애초에는 거리두기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적극 헌재라든지 내란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일부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네. 최근 의원들에게 지지자들이 왜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느냐, 또 보수신문 절독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집하는 지지층의 흐름을 보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으로 조금은 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면서 2030 청년들이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들이 이 전두환 정권의 이제 5공화국 당시 시위대를 이제 저지하던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당 내에서도 그동안 목소리를 좀 내지 않았던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민전 의원이 이러한 강경 보수 세력의 기자회견을 잡아둔 것을 두고도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원은 이 논란이 되자 해당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도 했는데 당 내에서는 심지어 지도부 안에서도 이러한 극우 강경 보수 세력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강경 기류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강경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흐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흐름과 무관치 않고 있고 네. 이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류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 앞으로 찾아가는 결과까지 빚어진 것인데요. 네. 당 내에서도 지금 일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당이 고무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현 지지층 결집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거나 마치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동일시하게 되면 당이 중도층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래는 친한계와 친윤계 이 두 갈래로 좀 분포가 됐었는데 네. 점차 다양한 층위로 이제 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관저 앞에 가는 건 안 된다던가, 정광훈 목사와는 거리를 둬야 하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막아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다층적으로 네.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전될 가능성은 낮지만요. 이 친윤으로 분류됐던 의원 중에서도 이른바 윤에서 멀어진다, 멀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친한계로 분류됐던 의원 중에서도 지역구라든지 강성 지지층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태로 친한계, 친윤계라는 이 두 갈래 중에 더 다양한 층위로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1월 2주차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로 이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로 좁혀진 겁니다.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에서 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이 24%로 무려 2배 차이가 났는데 불과 3주 만에 접전이 된 겁니다. 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는 32%로 나타났는데로 이 역시 지난해 12월 2주차 조사에서는 찬반이 각각 75%, 21%로 나타난 것과 대조되는 겁니다. 다만 이 정치 성향별로 보수 응답자가 331명, 진보 응답자가 293명으로 보수 응답자가 더 많아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여론조사 응답자에서 보수 응답자가 진보 응답자보다 많이 집계가 되고 있어요.
있어요. 이 탄핵과 대통령 체포에 분노한 강경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해서 이들의 의견이 과표집되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강자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사에 골이 삭은 그의 얼굴, 농사에 골이 석은 그의 얼굴.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곳일까요? 이 경우에는 골이 삭은이 맞습니다. 경유사 골이 삭다는 젊은이다운 활발한 기상이 없고 하는 짓이 늙은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태 연애 한번 못 해보다니 천생 골이 삭은 샌님이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문제, 골막하게 담긴 밥사발과 걸목하게 담긴 밥사발,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골막하게가 맞습니다. 골막하다라는 건 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라는 뜻의 고유어 형용사인데요.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을 때는 넘치지 않도록 골막하게 담아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끝으로 남을 속이더니 잘코 산이이요, 남을 속이더니 잘코 선이이요, 이 중에 맞는 것은 잘코 산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잘코 산이는 고소하게 여겨지는 일을 뜻하는 명사인데요. 주로 미운 사람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음식을 몰래 훔쳐먹고 배탈이 났다니 그거 참 잘코 산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아버지는 평소 병원은 다 필요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아버지 그 자체였죠. 그래서 눈꺼풀에 생긴 사마귀 같은 결절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성격을 아는 저희 가족은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눈꺼풀 암이었습니다. 동네 안과 선생님의 세심한 관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제 병원은 꼭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 중 조민재님의 작품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이번 한파에 절정을 보였습니다. 강원도 평창 면온리의 기온이 영하 24도를 밑돌았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2도를 보였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대부분 영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충북 제천 영하 4도, 전북 장수 영하 3도 등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일요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모레 아침까지 비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지역에 다시 눈이 내리겠고요.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전북 서해안에 3에서 8, 그밖에 호남 내륙과 충남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 법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준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가리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광역수사부서 책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유엔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측했습니다. 유엔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1.8%, 한국은행의 1.9%, 국제통화기금의 2% 등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사흘째 산불이 번져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7개 산불 중에 일부는 진화됐지만 큰 피해를 낸 대형 산불은 아직 진화율이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은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고요. 네, 대설특보 해제와 발표를 반복하면서 나흘째 눈이 내렸는데요. 전남과 전북 등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됐습니다. 현재는 전남 무안과 신안에만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대설특보는 해제된 상태인데요. 연일 내린 눈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발이 푹 빠질 정도로 쌓인 곳도 많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8곳의 탐방로는 폐쇄됐고 비행기 결항도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불편도 크고요. 해제된 대설특보 대신 강풍특보가 내려져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최대 1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까지 겹친 만큼 저온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는 날씨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네,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는데요. 어제 운항이 예정된 390여 편 가운데 국내선과 국제선 등 모두 16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출발편 결항 예약 승객만 10,000명에 달해 큰 불편이 이어졌고요. 숙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밤을 지우세우기도 했고 제주공항은 이른 새벽부터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한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수속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항공사들은 오늘 임시편을 투입해 발이 묶인 승객들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이 강추위 속 전북 무주의 한 리조트에선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갑자기 멈춰서 탑승객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네, 어제 오전 덕유산 정상을 오가는 곤돌라가 갑자기 공중에 멈춰 섰는데요. 해발 1,520m 설천봉을 향하던 곤돌라 80대엔 30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행을 시작한 지 약 15분 만에 돌연 멈춰 섰는데요. 탑승객들은 긴급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난방도 안 되는 곤돌라 안에서 1시간
시간가량 추위와 공포에 떨었어야 했는데 당시 기온은 영하 11도였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50대 여성 탑승객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곤돌라는 지난 정기 점검에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 과부하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죠. 네, 올겨울 최강 한파와 함께 나흘간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강원 지역에선 한랭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82세 노인이 저체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올겨울 강원 한랭 질환 피해 인원은 총 9명으로 집계됐고요. 인천 지역에서도 8명이 발생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미끄러운 눈길에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20여 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5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LA에선 산불이 돌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퍼지면서 내륙 일부 지역은 진화 작업에 진전해 보이고 있지만 해안가 쪽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선 5건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팰리세이즈 이튼 산불의 경우 진압률은 여전히 0%를 기록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밝혔는데요. 전날 64제곱킬로미터 수준이었던 이 산불의 면적은 70제곱킬로미터로 더 커졌다고 하는데 소방당국은 팰리세이즈 산불이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풍까지 예상돼 진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카운티 동부 내륙에선 발생한 이튼 산불은 그나마 전날의 피해 면적에 머물면서 확산이 멈췄는데 하지만 이 지역의 화재 발원지인 알타데나 일대가 치명적인 피해를 봐 수색과 복구가 본격화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 단계 초기에 있어서 사망자 수와 재산 피해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도시 권역 전체에서 약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여기에 더해 언제든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대피 경고 대상 주민도 현재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 화재로 수천 채의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힐튼 그룹의 상속녀인 페리스 힐튼, 할리우드 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존 굿맨, 마일스 텔러 등도 자택이 불에 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상 가장 비싼 산불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재까지 500억 달러, 우리 돈 7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에선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가올 설 연휴가 최대 고비라고요. 네, 요즘 병원들은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환자들로 꽉 차 있고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발열과 기침을 일으키는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8년 만에 최대 유행 중이고 영유아에게 특히 위험한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확산세까지 겹쳐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4가지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독감 등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이 고비라면서 특히 이 시기에 민족 대명절인 설까지 겹쳐 폭발적 확산이 우려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감염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독감인데요. 지난해 마지막 주 전국의 병의원 300곳을 찾은 통원 환자 중 독감 환자는 1000명당 73.9명으로 집계됐는데 불과 일주일 전보다 2배 넘게 뛰었고요. 올해 첫째 주 집계에서도 전주 대비 1.4배 늘어 201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도 9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기침과 고열을 동반하는 이 바이러스는 특히 영유아에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아이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라 부모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바이러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지난달 마지막 주 입원 환자가 일주일 만에 80% 넘게 뛰었고 중국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의 국내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는 피크,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말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몇 주는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설 연후 다시 정점을 찍고 유행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요. 네, 미국
미국과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도 여러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데요. 올겨울 들어 미국에서 최소 53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보고됐고 사망자는 2,700명에 달하고요. 코로나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도 유행하면서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독감과 유사해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아직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해열제와 수액 등으로 대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중국 내 감염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 악몽이 떠오른다는 얘기까지 나온 만큼 경계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웃음 띤 얼굴로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해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네.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박대성이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적했고요. 또 박대성 측이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대성이 범행 뒤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있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추가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유족 측은 형량이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아파 답답하고 찢어진다 말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음성 안내 등 기능이 추가된 베리어프리 키오스트 설치가 곧 의무화되는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이 많다고요. 네, 당장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소상공인 대다수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면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와 화면 확대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금시초문이란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402개사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관련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일반 키오스크를 최근에 설치한 경우인데요. 최악의 상황에는 1년 정도만 사용한 장비를 다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고 해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요. 또 정부 지원을 받고 기존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21년 7월에 개정됐는데요.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준비기간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시행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제대로 안내가 안 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가게점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공문 한 장 없었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고요. 지난 연말 일반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했다고 한 카페 주인은 처음부터 안내를 받았다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을 것이라며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설치 비용 부담도 적잖은데요. 일반 키오스크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비용은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달한다고 하고요. 네. 또 단계별 적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도 미미하기까지 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위법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요. 네, 제 주변 아이들만 봐도 커서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브 언니들처럼 되고 싶다 말하는 아이들 참 많은데요. 많은 어린이가 장래 직업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꿈꾸는 학생이 40%를 넘기면서
하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해당 직군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화가, 영화 연출가, 디자이너, 기자 등도 포함돼 있어 아이들이 미디어와 창의적인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직 종교 관련직이 차지했고요. 뒤이어 교육 전문가, 법률 및 행정 전문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이 뒤를 이었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실제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약 40%가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고요. 11%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꿈이라고 답했던지 어린 시절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네. 다음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에요. 한 초등학생이 파출소 앞에 치킨을 몰래 두고 간 사연이 전해져 화제예요. 네, 최근 경찰청 공식 SNS에 올라온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요. 울산 울주경찰서 삼남파출소 문 앞에 따뜻한 치킨이 놓여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난데없는 치킨 선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파출소 CCTV를 살펴봤는데 한 아이가 치킨을 두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이 수소문 끝에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닿아 치킨을 돌려주려 했지만 아이 부모는 아이와 함께 파출소에 상담을 간 적이 있었는데 경찰관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용돈을 모아 산 치킨이라며 아이 성의를 봐서라도 꼭 드셔주시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니까요, 아이가 1년 전인 7살 때 거짓말하는 버릇으로 부모님과 함께 해당 파출소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따뜻한 경찰관의 말에 감동한 아이는 고래 심줄 같은 용돈을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 치킨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이에 경찰관들은 경찰관의 친절을 잊지 않은 아이의 마음에 감동해 이 아이와 선생님, 친구를 파출소로 초대했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음이 따뜻해진다, 경찰관분들 뿌듯하셨겠다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금요일 보내고 계신지 또 주말 계획은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1730님, 살을 내는 강추이지만 저도 청송의 사과밭에서 진정 작업 중이고 주말에도 저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대한민국의 저력 아닐까요? 하셨어요. 4671님, 이번 주말 프로배구 V리그 직관 갑니다. 배구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딸이 배구를 너무 좋아해서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제가 더 반해서 굿즈 사고 난리가 났어요. 학창시절 팬클럽 활동했던 제 본 모습 어디 안 갔더라고요 하셨고요. 6749님, 주말에 냉동실 정리하려고 진공 포장기를 구입해놨습니다. 냉동실 열 때마다 뒤죽박죽 물건 찾기가 어려웠는데 진공해서 찾기 쉽게 정리해두려고요. 몸은 힘들겠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 상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1570님, 후배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충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그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또 9292님은요. 저는 이번 주말부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올해는 투잡으로 저축하며 살려고요. 처음 하는 피자집 아르바이트라 걱정이 되네요 하셨어요.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네. 체중 감량을 또 새해 계획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매년 이맘때면 그래서 헬스장이 정말 북새통을 이루는데 근데 뭐 그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1월만 지나면 또 금세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저도 1년치를 끊어놓고 딱 하루 간 그런 해가 있더라고요. 네, 하루 가고 돈을 날렸는데 어떤 이제 데이터 플랫폼, 즉 어떤 뭐랄까 뭘 물어보는 이런 곳에서 전국의 남녀 675명에게 물어봤어요. 10대에서 60대까지. 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62.2%가 식욕 관리 1등입니다. 그 다음이 52.1%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요요,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네. 1, 2순위가 모두 음식 관리에 대한 거예요. 정말 먹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싸고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뭐 3일 뭐 4일은 고사하고요. 하루 동안에도 아침 점심까지 잘 참아요. 저녁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좀 왕창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무리한 네. 계획을 세우니까 이게 되게 일장춘몽으로 끝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로 세웠을 체중 감량, 이 다이어트 성공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뭐 앞서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이어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게 무슨 목표냐고 할 정도인데 사실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몸무게 10% 줄이겠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들 또는 의료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합당한 목표입니다. 네. 6개월 동안 10%. 얼마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달에 정말 많이 빼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1 내지 2kg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때도 이 방법을 제대로 정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운동 시간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해야 돼요. 꼭 황당한 목표를 세우시기 때문에 안 되고. 진짜 목표를 세우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측정 가능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몸무게가 됐든 아니면 먹는 것이 됐든 운동이 됐든 측정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측정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을 덜 먹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네. 정확하게 내가 매일 먹는 매 순간 먹는 것을 얼만큼을 먹겠다 반찬을 어디까지 먹겠다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로 비만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과로했는데 왜 비만이 와? 말도 안 과로하면 되는. 살 막 빠질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과로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식욕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러다 보면 비만이 유발된다. 그래서 과로 비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2010년부터 5년 동안 남성 임금 근로자 성인이죠. 네. 약 2,592명의 근무 시간과 비만의 연관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당 50에서 59시간 근무하는 남성은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남성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1.4배, 즉 40%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일을 하면 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잠자는 시간이 줄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비만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으면 수면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중요하죠.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수면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올라갑니다. 또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식욕은 막 늘어나고 내 몸에서 에너지는 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시려면 매일 일정 시간에 자고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체중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야식, 폭식, 간식 이 3식에 아주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연구도 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했는데 수면을 하루 5시간 이하로 하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복부 비만 비율이 1.61배, 60%나 더 높았고요. 전신 비만은 1.32배, 30%가량 더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뭐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알고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중에 이 탄수화물에 대한 거예요. 탄수화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그쵸. 많죠. 탄수화물이, 본인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살 찌게 한다고 네, 전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정제된 것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면 만약에 통감자, 생감자나 뭐 익힌 감자 네.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죠. 거기다가 구운 감자는 체중 감량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걸 식혀서 먹으면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감자는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이 익혔다가 식힌 것, 차갑게 한 것들을 되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들은 이제 흡수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장에서는 유산균의 먹이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빵이 너무 좋아서 빵을 도저히 포기 못한다 그러면 네. 통밀빵 요걸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탄수화물을 너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배는 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뭐 제가 나오라고 한 건 아니니까 다 본인들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죠. 뱃살 그러시는데 네. 뱃살 아닙니다. 배 기름이죠. 그 안에 내장 지방이 꽉 찬 거기 때문에 자꾸 뱃살. 우리는 살쪘다 그러는데 살찐 거 아니거든요. 네. 기름이 찐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 우리 피부에서부터 내장까지 들어가려면 7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 근육들이 평평하게 있는 거, 경사지게 있는 거, 네. 반대 경사로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겹이 있는데 맨 마지막 벽이 뭐냐면 복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막. 그 복막을 째고 들어가야 이제 내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막의 밑쪽에 쌓여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피하 지방은 7겹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걸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내장 지방은 왜 생기느냐? 네. 먹은 게 쓰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 바뀐 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가서 쌓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는 뱃살 왜 나오냐고 그러시면 도대체 의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거. 근데 내장 지방 빼는 게 또 피하 지방 빼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무게를 줄이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 어디가 빠집니까? 볼살이 빠지죠. 볼살. 맞아요. 뱃살 빠지라 그랬는데 볼만 빠지고 맞아요. 뱃살은 안 빠지잖아요. 내장 지방이 제일 마지막에 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더 늦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또 요즘 간헐적 단식 유행이잖아요. 네. 저도 요거 좀 올해 다시 해볼까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되죠. 저도 이 간헐적 단식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침을 안 먹고 12시가 넘어서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일을 할 때 아침밥을 먹으면 배가 불편해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안 먹게 된 건데 네. 여러분들도 이걸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로 이제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10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돼 있던 에너지원을 쓰게 돼요. 그중에 간에 저장돼 있던 글라이코겐이라는 걸 소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 지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지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날 저녁에 많이 먹었다. 근데 쭉 10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오늘 점심 조금 늦게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몸에 남아있던 에너지원을 써서 어제 저녁에 먹은 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이 대한비만학회에서도 이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이게 저열량식을 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요즘에는
원푸드 다이어트 뭐 아니면 클린 주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가지만 이제 다이어트 하는 동안 쭉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일시적으로는 뭐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갑자기 정말 체중이 필요해, 나 지금 빼야 돼, 나 너무 급해,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소가 골고루 내 몸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칼로리를 감소시켜서 체중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양 부족 또는 불균형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뺀 것은 다시 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물 많이 먹으라는 얘기 네, 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 물 많이 먹는 게 효과가 있어요? 물을 먹으면 일단 배가 부르잖아요. 물로 배가 부르잖아요. 잠깐 그쵸. 동안은.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르다 이렇게 이제 뇌를 잠깐 속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연구에서는 물을 먹었더니 칼로리 소모가 조금 더 많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정말 제대로 그 연구가 된 건가 이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봤더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연구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 부정적인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다이어트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은 언제 하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언제라는 건 없어요. 네. 그분의 이 시간에 맞춰서 하셔야죠. 내가 아침에 일이 바쁜 사람이 아침에 꼭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살을 못 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나의 생활 시간 습관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언제 하는 것보다는. 네. 하루에 30분 정도를 필요로 하고 그걸 매일 나눠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네. 몰아서 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요. 30분씩 5일간 하면 5, 3, 15잖아요. 네. 150분. 네. 몇 시간이죠? 1시간, 아니 2시간 2시간 반. 반. 네.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2시간 반 등산을 하면 네. 일주일 내내 30분씩 운동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확인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운동을 언제 하느냐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꾸준히 못하면 한 번에 몰아서라도 하면 도움이 네.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운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해야만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체중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 노래 듣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 많이 네. 왔거든요.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5963님 63세입니다. 아침에는 두부 한 모를 먹고요. 저녁은 5시 전에 꼭 챙겨 먹습니다. 이런 습관은 다이어트에 괜찮은가요? 하셨어요. 네, 좋은 습관이죠. 근데 이제 두부 먹고 또 밥을 또 드시고 점심에 또 많이 드시고 이러면 소용이 없죠. 두부 한 모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걸 네.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드시죠? 좀 나눠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이 습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왜 그 시간대 이렇게 좀 네네네. 공복 유지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녁을 좀 일찍 먹는 것과 아니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아침을 안 먹고 저녁은 먹고 이렇게 쭉 공복을 유지하는 게 효과에 차이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제가 보면 아침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나가서 네. 뭘 하니까 그 시간이 몸을 쓰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먹고 주무시고 안 움직이다가 아침 되면 또 밥 먹고, 이거는 먹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먹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401님은요. 68세 남성인데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무릎이 젊었을 때부터 안 좋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분 아마 수영 못 하실 거예요. 68세이신 분들은 수영 배워본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네. 가서 수영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요거 그 수영장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배 나오시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 또는 물에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가시면 다 알려드리는데 네. 그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512님은요. 저는 3년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금 20kg 뺀 거 유지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체중 변화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그럼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뭔가 고민할 게 있거나 신경 쓸 게 있거나 뭐 화가 나거나 분하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랑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면 내 몸에 물을 자꾸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잠을 못 주무시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970님은요. 50살이 넘으니 소화가 잘 안 돼서 밥 먹고 효소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뭐 파인애플 효소, 곡물 효소 등등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효소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효소도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것은 네. 운동량이 적다는 거예요. 좀 운동 좀 하세요. 이제 50 넘으셨는데 청춘이신데 네. 운동 좀 조금 더 하시고 효소는 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몸을 좀 많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사실 뭘 먹고 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네. 네, 다이어트의 기본은 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운동도 하셔야죠. 쉽게만 하시니까 안 돼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을 응원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로요. 금연에 성공하는 방법, 흡연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이나의 오늘이고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춥습니다. 저도 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바람이 차더라고요. 진짜 춥죠. 괜찮아요? 지금 DJ님이 얼어붙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마 어제 오늘 한파특보도 있고 남부지방에는 눈도 많이 오고 하면서 추운 네. 날씨에 좀 오들오들 떠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주말이면 좀 풀린다고는 하던데 오늘까지는 이 추위를 잘 견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푸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따뜻하고 친숙한 노래들, 겨울에 어울리는 포근한 가요들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노래들 네. 어떤 곡들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어떤 곡 먼저 들어볼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듣는 순간 한 1도 정도 주위에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오늘 좀 그런 곡들을 자신 있게 가져와 봤는데요. 1번 타자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겨울만 되면 참 많이 찾게 되는 노래고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네. 제목부터 따뜻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드물다고 이야기되었었던 혼성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남둘 여둘 이렇게 4인조였고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98년 데뷔 2002년 해체여서 4년여 정도 활동을 했지만 좋은 곡을 참 많이 남기고 헤어져서 지금까지도 라디오에서 사랑받는 곡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도 그런데 뭐 가까이나 그래도 될까 같은 노래들 아마 PD님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노래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2001년 11월에 발표됐었던 샵의 4.5집의 수록곡이었고요. 당시에는 점오집이 좀 많았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핑클이나 잭스키스 같은 팀들도 그 점오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화이트나 커플 같은 곡들이 큰 사랑을 받기도 네. 했었거든요. 뭔가 평소의 노선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특별한 곡들이 담겨있는 앨범으로 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샵의 노래 통틀어서 한 곡만 꼽으라고 하면 이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꼽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제목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네. 이 샵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샵의 이지혜 씨 목소리가 진짜 보물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까지도 짱짱하게 이 성대가 살아있더라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활동을 종종 하고 많은 있는데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여전하다 싶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엔 그런 뭐 이지혜 씨의 목소리나 샵 멤버들의 매력도 매력이지만 사실 작사 작곡을 담당한 인물들이 역시라는 생각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사가는 시인 원태연 씨. 기억들 하시나요? 네. 아마 90년대 약간 청소년 시절 보낸 분들이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거 뭐였죠?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뭐 이런 거랑 뭐 나를 뭐 세상에서 뭐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 가장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기억하세요? 기억력 좋으신데요? 지금 저도 랩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그 감성적인 시집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후에 뭐 김현철의 왜 그래 같은 곡을 비롯해서 작사가로도 꽤 활약을 했는데요. 그런 원태연 씨가 노랫말을 붙인 곡이고요. 이외에도 작곡가는 박근태 씨입니다. 이 작곡가는 그 특히나 R&B 발라드, 미디움 템포 팝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또 특화되어 있는 작곡가라서 아마 이 노래가 그런 이들의 합으로 태어난 게 당연하구나 싶은 마음이 드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올게요. 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왔습니다. 김미성 님이요. 노래 들으니 추억 소환되며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맞는 노래네요 하셨고요. 이정욱 님은 노래 좋아요. 이 곡 들으니까 커피 생각이 나네요. 조금 전 내린 커피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하셨어요. 타이밍이 딱 좋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시간 되면 사실 우리도 커피 한 잔 해야 또 그러네요. 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겨울 노래인가요? 그렇게 길어오신 커피 따뜻함과 함께 들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곡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곡이긴 한데 이 곡은 특히나 또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이언티와 이문세가 함께한 눈 준비해봤어요. 눈이 내리는 곳도 지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부디 피해 없이 낭만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언티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요. 거기에 프로듀서 슬롬, 이제 R&B 힙합 씬에서 유명한 이 아티스트와 그리고 재즈 씬에서 또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윤석철, 이렇게 세 사람이 작편곡에 같이 호흡을 맞췄어요. 윤석철 씨가 전반적인 편곡을 주도해서 약간 그 재즈한 느낌이 확실히 강합니다. 그래서 평소 듣던 자이언티 음악과는 또 약간 색다른 감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곡을 만들면서 자이언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설렘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연말에 듣는 캐롤 같은 곡들에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설레기도 하는데 뭔가 좀 약간 아릿한 느낌? 애수어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뭔가 이 곡도 그런 감성을 제대로 이은 곡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곡은 이제 이문세와 자이언티가 함께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이언티가 이 곡을 만들면서 1절은 내가 부를 거고 2절은 누군가랑 같이 부르고 싶은데 누가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특히 2절을 불러야 될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는 뭔가 그런 시점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고민 끝에 이문세 씨만한 사람이 없다. 옛사랑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브콜을 보냈고 단번에 오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평소에 들으실 땐 그냥 듣겠지만 노랫말 보면 1절에는 약속해요라고 하고요. 2절에는 약속했죠.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시점이 오가면서 만들어지는데 그 두 가지의 시점이 후반부에 두 사람의 목소리 하모니로 딱 겹쳐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되게 낭만적이고 영화적인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자이언티와 이문세가 함께한 눈이었습니다. 홍명숙님이 밖에는 눈이 내리고 타닥타닥 벽난로에선 장작이 타고 그 앞에서 차 한 잔 마시는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겨울 노래네요. 라고 맞아요. 해주셨어요. 아우, 진짜 시적인 표현인데요. 딱 이 풍경을 저도 상상하면서 선곡했습니다. 아, 오늘 곡들이 다 제 마음에 쏙 드네요. 아, 다행입니다.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마지막 곡도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요. 저도 나름대로 겨울의 필살기로 항상 소개하는 곡이거든요. 이승철의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또 좀 생소하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겨울 그림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승철 씨는 워낙에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겨울 그림까지 손이 안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 곡이 그 이승철 씨의 그 디스코그래피를 쫙 훑어봤을 때 가장 음악적인 야심을 불태웠던 시기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래요? 이게 이제 94년에 발표한 정규 4집 색깔 속의 비밀, 이제 영어로는 The Secret of Color라고 된 이 앨범이었는데 당시 이승철 씨가 뭐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앨범 작업을 손본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의 히트곡이 방황이라는 곡이거든요. 그 굉장히 좀 뉴잭 스윙적이고 이승철 씨가 선글라스에 춤도 추면서 불렀던 좀 파격적인 노래였는데 이 곡 이후로 흑인 음악, 미국 어떤 본토 음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방황도 함께 만들었던 프로듀서 김홍순과 함께 뉴욕에서 이 전부 작업을 해서 가져온 앨범이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4집이었던 네, 거군요. 네, 네. 아,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했겠어요. 데모를 가져가서 당시에 뉴욕에서 뭐 반년 넘게 여기저기 스튜디오 다 노크하고 다니면서 이 곡들을 제일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작업자들을 수없이 만났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닐 도르프스만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키맨이었어요. 당시에 아마 국내 언론에도 언급이 많이 됐는데 이 프로듀서가 스팅과의 작업으로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뭐 프레자일이나 잉글리시맨 인 뉴욕 같은 유명곡들을 함께 했는데 이승철 씨도 그런 스팅 같은 세련된 어덜트 컨템포러리에 대한 야심이 있었던 거죠. 멋진 작업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특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아카펠라 그룹인 뉴욕 보이스와 함께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사실 약간 가스펠 같기도 하고 네. 아주 풍성한 코러스가 좀 겨울의 포근함 을 전하는 곡이거든요. 들어보시면 벌써 뭐 30년이 넘은 곡입니다만 세련됨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아티스트의 야망, 포근함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철 씨가 음악적 야심을 불태운 앨범 속에 있는 곡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이승철의 겨울 그림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의 오늘 이 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이제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승철의 겨울 그림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